경자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한다. 너 밥 챙겨주고 싶대. 엄마가 밥 한 끼 챙겨줄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이 전화에 이경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나마 할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고 오빠가 그 철부지 같은 성격에서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갚아내긴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과연 갚아낼 의지가 있었을까? 법적으로 주장하고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오빠가 과연 돈을 줬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올해로 65세인 이경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 다들 가슴 한 구석이 짠한데 특히나 이경자 할머니는 자신의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엄마의 부탁이라면 뭐든지 따랐습니다. 자고로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보며 부모를 그리워할 텐데 이경자 할머니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따랐던 친정엄마를 이제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93세의 노모를 길 한복판에 내버려두고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가야 했던 사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경자 할머니에게는 어릴 적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적엔 전후 시대라 다들 어려웠고 누구네 집이나 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아버지는 전쟁 때 목숨을 잃었고 엄마 혼자 3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10살이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찌개집에 맡기고 오빠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어린 할머니는 엄마가 잠시 어디 다녀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오빠랑 어디 가는 거야? 나만 두고 어디 가? 경자야, 오빠가 하도 기침을 해서 큰 병원에 가야 해. 좋은 의사 선생님이 오셨단다. 엄마가 오빠랑 금방 다녀올게. 여기서 밥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어린 경자를 맡겨두고 갔던 곳은 동네 시장 안에 있는 찌개집으로 동태찌개와 김치찌개를 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주인 아줌마와 엄마는 친했고 곧잘 놀러가서 찌개를 얻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집에 엄마는 경자를 맡겨두고 오빠인 경철이와 함께 떠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손톱을 물어뜯으며 그리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경자는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살이었던 경자가 11살이 되고 12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찌개집 주인 아줌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어린 경자를 불쌍히 여기고 밥을 챙겨주며 재워주었습니다. 어이구, 경자야. 배고프지? 밥 먹을 때 됐잖아. 또 찌개라서 너도 지겹겠지만 여기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 동태살이라도 많이 발라 먹어라. 아줌마,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오겠지. 오빠도 아프니까 의사한테도 보이고 서둘러 오지 않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밥 먹고 자라. 하지만 이경자 할머니는 항상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꿈에 몇 번이나 엄마가 나타났고 만져보려고 손을 뻗으면 늘 꿈에서 깨버렸습니다. 눈물로 요를 한가득 적셨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행여나 찌개집 아줌마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나면 어쩌나 여기서까지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기에 어린 경자는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때는 어린 마음에 그저 엄마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고 딱히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엄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덩치가 커진 오빠를 데리고 함께 찌개집에 들어선 것입니다. 엄마, 엄마 언제 왔어? 보고 싶었어. 그래, 경자야. 이제 가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줌마 그간 우리 경자 돌봐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어린 경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경자는 그것이 너무 기뻐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빠는 여전히 엄마와 함께 있었고 새로운 집에 가보니 자그마한 마당과 여전히 작달막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엄마가 오빠를 돌보고 있었고 오빠가 조금 회복이 되고 나서야 엄마는 어린 경자를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엄마가 경자를 데려간 이유는 단순히 가족이 함께 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병으로 집안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엄마는 할머니에게 식모 일을 시켜 돈을 벌게 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자야, 여기 앞쪽에 있는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도와주면 얼마씩 준다더라. 엄마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뭐든 밥벌이를 해야 한다.
응, 엄마. 뭐든지 할게. 나 잘할 수 있어. 어린 경자는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뻤고 딱히 엄마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엄마 품에서 함께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린아이는 안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소개로 알게 된 집에서 식모로 일하게 됐는데 그 집에서 어린 경자는 말도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또래의 여자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 엄마도 있었는데 가난한 형편의 식모로 온 경자를 괴롭혔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아이고, 진짜 궁상이다, 궁상. 보통 빈티가 나야지. 일이라도 쓸만하게 할 줄 알았다니 이딴 게 다 있대. 가서 네 엄마 불러와.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어린 경자는 떡이 가득 들어있는 솥을 들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 집 여자아이에게 말 못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참았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돈은 엄마가 고스란히 받아 생활비로 쓰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좁은 집에서 작달막한 방에 오빠는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손 까딱하지 않고 오빠는 늘 누워서 책만 읽었습니다. 경자의 손이 새까매지고 손톱도 다 상해가며 일하고 돌아와도 오빠는 꿈쩍도 않고 경자와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식모 생활은 머지않아 끝나게 되었는데 식모로 일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심하게 얻어맞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났고 그 꼴을 보고 쫓아온 엄마는 기겁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에 약을 잔뜩 발라준 엄마는 속상했는지 등을 뒤로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자야, 미안하다.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엄마한테 말도 못했다니. 이제 거기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후로 엄마는 할머니에게 고된 일을 맡기지 않았고 할머니는 그 점에서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내 얼굴을 보고 놀란 엄마의 얼굴 안에 어린 경자를 향한 사랑이 충분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을 느꼈던 것은 잠시였고 이후로는 아주 잔잔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경자 할머니의 본격적인 순환은 펼쳐지게 됩니다. 어린 날에는 그나마 자기가 힘들게 밥벌이를 한다는 인식이라도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공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때는 엄마도 미안해하지 않았고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밥값을 해야지. 외삼촌이 보태주고 있지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오빠도 아직 몸이 안 좋고 그래도 오빠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린 경자를 공장에 취직시켰습니다. 옆집 정순이도 진즉에 공장 들어갔어. 그 집 언니도 그렇고 이제 슬슬 일들 해야지. 할머니는 당시의 공부에 대해 흥미도 없었고 이런 엄마의 결정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봉제 공장과 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두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돈은 대부분 오빠의 학비와 병원비로 사용되었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어찌 보면 참 불행하게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슬픈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빠는 머리가 좋아 외가 쪽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엄마는 오로지 오빠의 성공만을 바랐고 할머니의 고생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네 오빠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비록 어릴 때 폐병으로 큰 고생을 했지만 그 덕분에 의사가 될 꿈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훤칠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얼마나 보람을 느낄까. 하지만 오빠는 보란듯이 엄마의 기대를 저버린 채 의사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멀쩡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 같이 어울리던 몇몇 친구들의 말에 넘어가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오빠를 크게 야단치지 않았고 오빠를 기다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듯한 학교를 중퇴해버린 탓에 오빠는 자기 딴에 이 상황을 다시 만회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정말 괜찮은 사업을 알게 됐어. 대학 동기들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처가 생겼더라고. 진즉 이쪽으로 나는 공부를 해야 했어. 이때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자연스레 이경자 할머니의 돈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세탁소나 음식점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사업은 자주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가 이때까지만 해도 모른 척 돈을 벌어다 사업에 보태줄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늘 오빠를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크게 될 거야. 나중에 사업 잘 돼서 번듯하게 가정도 꾸리고 각시도 만나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더 잘할 거다. 할머니도 늘 이런 얘기를 엄마에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오빠를 돕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갖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오빠보다 2살 위인 언니 이경순이었습니다. 언니는 훨씬 옛날에 먼 친척에게 맡겨졌고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언니와 지낸 날들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언니를 찾아갔고 언니는 잠깐 우리 집에 머물다가 성인이 되어 곧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언니는 엄마와 연락을 끊었고 지금까지 소식을 모릅니다. 아마도 언니 역시 엄마의 차별과 냉대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냥 순한 이경자 할머니와 달리 언니는 엄마의 사랑이 오빠에게만 깃들어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나쁜 녀석, 너 때문에 대체 몇이 고생하는 거냐? 남자 녀석이 사지 멀쩡한데 누워가지고 맨날 기침만 하고 있고 너 때문에 여자들은 몸이 축나도록 일해서 돈 갖다 바치고 네가 제일 나빴어. 그러면서 엄마가 없을 때 몰래 오빠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린 경자는 몸이 아픈 오빠가 가엾어서 언니의 미움을 받는 오빠를 챙기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어서인지 할머니는 어른이 되어서도 오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장에서 번 돈은 모두 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자신의 삶보다 오빠의 성공을 돕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경자에서 아가씨로 꽃다운 20대 나이를 넘기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수십 년이 지나도 이런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자 할머니는 마치 방청객처럼 엄마가 예쁘게 꾸며놓은 오빠의 인생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사이 오빠는 엄청나게 사업을 벌였다가 그만뒀다가 직장에 취업했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할머니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 이름으로 구입한 아주 작은 빌라 한 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듣고 걱정해 주었고 본인의 가정도 있으면서 함께 병원에 가주었습니다. 경자 씨, 친정 식구들 있잖아. 얘기를 하란 말이야. 나 몸도 아프고 이제 암이라고 누가 와서 같이 간병 좀 해달라고 말이야. 오빠네 식구들은 결혼도 했다며. 어머니도 연세 많으시지만 그래도 정정하시다며? 그게 다들 사느라 바빠서 그런 거 말해도 잘 못 챙겨줄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그런 건 말을 해야지. 이 말에서 이경자 할머니는 가슴이 쩌르르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니 우리가 정말 가족이긴 하지만 나는 왜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못 털어놓는 걸까? 가족들은 나에게 뭐든지 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나 오빠나 뭐든지 할머니에게 전하고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힘든 일들을 잔뜩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늘 조용히 받아들였고 도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본인의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사실을 그들 앞에 말해야 되는데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왜 망설여지는지 이유를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몇 년 전 오빠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몸에 종양이 있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때 나이가 많아 움직이기도 불편하면서 병원에서 오빠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대단한 거 아니라는데 왜 굳이 여기서 같이 계셔? 집에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 얘는 무슨 소리야? 네 오빠는 여전히 엄마한테 애기나 마찬가지야. 어릴 때도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지금도 이래서 큰일이다. 자식이 아픈 건 불효야.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니
차마 엄마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고 평소처럼 이런저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오빠네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려고 한다. 네 새언니가 또 갑자기 왔네. 모네 난리를 치겠지만 하여간 네 오빠가 다른 건 다 있어도 마누라 복이 없어. 네 오빠한테는 영 안 맞는 그릇이야. 자식만 그렇게 일찍 안 낳았어도 얼마든지 새 장가 갈 수 있는데 원. 네가 이번에 좀 태워다 줘라. 가는 길에 떡이랑 과일도 좀 사갈 거니까 시장도 알아봐주고. 이때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피곤한 느낌이 들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간다고. 내일 정도야 같이 갈 수는 있어. 근데 엄마, 나 몸이 좀 안 좋아. 한동안 일 쉬어야 할 것 같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거든. 엄마는 이 말을 듣더니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 뒤로 참 서글픈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고 담담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참 살살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가만 집에 태워다 주는 건 할 수 있잖아. 그것만 태워다 줘라. 엄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이라도 엄마가 걱정해 주길 바랐지만 엄마는 그저 무심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지금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 오죽하면 너 아프다는데도 네 오빠네 태워다 달라고 하겠냐. 아무래도 너 병원까지 따라가는 건 힘들 것 같다. 택시 타고 다녀오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종양 수술을 받을 때는 밤낮으로 병원에 있던 엄마가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허리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있는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거절하는 엄마의 반응에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왜 나에게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 엄마는 항상 오빠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실패할 때도 엄마의 마음은 오로지 오빠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은 엄마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할머니는 몸이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스트레스도 겹치면서 이제는 정말로 엄마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지. 나도 더는 이렇게 못 버티겠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자야, 경자야. 큰일 났어. 네 오빠가 이혼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새언니를 많이 괴롭혀왔고 이혼은 언젠가 터질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빠가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은 집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때만큼은 함께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엄마는 이경자 할머니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남았으니 조카는 내가 좀 맡아 돌봐줘라. 엄마가 저러고 나가버렸으니 저 혼자 남은 애를 어쩌면 좋냐? 네 오빠도 남자 힘으로 어떻게 딸을 키우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는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상황은 안 됐지만 내가 조카를 왜 맡아야 해? 오빠가 자식을 돌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되건 간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엄마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저렇게 혼자 살 사람이 아니잖니. 언제고 재혼할 텐데 그때까지만 잠시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오빠 혼자서 힘들잖아. 네가 얘를 맡아주면 오빠가 숨 좀 돌릴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또다시 자신에게 오빠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서 말하는 거지만, 아니 너무 늦었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고.
평생 오빠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내 인생을 다 놓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어린 조카까지 돌보라고.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결혼 못한 건 누구 탓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지. 어쩌다 보니까 네가 데려오는 사람들이 다 마땅치 않았잖아. 좋은 짝이 있었으면 결혼시켰을 거고. 아무튼 이상한 놈이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아. 할머니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결혼하면 더 이상 오빠네 가족에 돈 안 보태줄까봐 그런 건 아니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엄마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 네가 잘했다고 내가 얼마나 칭찬해줬는데 그걸 또 이상하게 말을 하니? 그래, 오빠가 힘들어했을 때 네가 도와줬잖아. 아주 잘하고 기특했다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결혼은 또 다른 얘기야. 아이고 골이 아프다. 지금 네 오빠는 너보다 훨씬 더 힘들어. 마누라가 저러고 나가버려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잖아. 오빠는 딸린 자식도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할머니는 이 이야기가 너무 어이없게 들렸습니다. 사실 새언니가 이혼하고 나가게 된 배경에는 누가 봐도 엄마가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새언니는 그나마 아가씨인 이경자 할머니에게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둔 사람은 진짜 못 살아. 내가 장담하건대 오빠는 아마 누구랑도 못 살 거예요.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엄마가 뒤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데 감히 어떻게 다른 여자랑 살아. 어머니 돌아가셔야 가능할 거야. 아가씨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나 진짜 오빠랑 못 살겠어요. 새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새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끝없는 간섭과 괴롭힘이란 딸인 본인도 힘들었는데 며느리인 새언니는 오죽했을까요? 여기까지 계속 떠올리며 침묵을 지켰던 이경자 할머니는 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암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도 아파. 나 대장암이래. 요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몇 번을 내가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 엄마는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오빠 생각만 하네? 할머니는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다시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얘는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진즉 말을 안 하고. 아무튼 심각하대. 요새 네 나이쯤 되면 다들 암 달고 사는 거지 뭐. 엄마도 겨우 완치했잖아. 다들 그런 거야. 치료 잘 받으면 버틸 수 있어? 그래서 괜찮으니까 오빠를 더 이해해 주라는 거야, 지금?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네? 오빠가 고작 종양인가 뭔가 생겨서 그거 떼낼 때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붙어 있더니.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따졌고 평소의 본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때만큼은 눈치가 보였는지 입을 다물었고 이 분위기를 불편해하면서 먼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엄마의 반응을 보며 또다시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할머니는 이제 이혼하고 엄마가 없는 홀로 남은 조카에게 금전적인 지원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단지 상황에 휘말린 아이일 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록 할머니 자신도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조카만큼은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린 날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금전적인 지원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달간의 침묵을 깨고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 서울 가서 네 오빠네 집 좀 들려보려고 한다. 너도 같이 와서 밥이나 먹자. 오빠가 엄마 밥 먹고 싶대서 온 거야. 이것저것 잔뜩 싸들고 가련다. 엄마는 그전의 다툼은 모르는 척 말을 꺼냈고 할머니도 딱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엄마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넘어오는 길 할머니는 차에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더는 조카한테 돈을 보낼 수가 없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오늘도 오빠한테 데려다 드리고 나는 그만 집에 갈게. 가서 좀 쉬고 싶어. 그 말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희생해온 자신이 이제 조카에게조차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대답은 할머니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많이 안 줘도 돼. 절반만 보태주면 되잖아. 다들 형편껏 도와주는 거지 뭐.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오빠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몸까지 병들었음에도 엄마는 여전히 오빠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엄마는 오빠의 걱정만 했고 이제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원마저 오빠와 조카에게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니까? 엄마, 나 아프다니까? 나한테 쓸 돈도 없는데 뭔 소리야? 할머니는 이때 울분을 차올랐고 그만 와악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니 막말로 너는 혼자 사는데 뭐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이래서 꼬박꼬박 월급 받고 있잖아. 집도 있고 뭐가 그렇게 돈이 없어? 아니, 내 말이 뭐로 들리는 거야, 엄마? 진짜 돈이 없다고. 엄마 딸이 암이야? 무슨 뜻인지 몰라? 모를까봐 지금 그렇게 박박 따지는 거야? 안다고. 안다는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우리나라에 암 걸린 사람이 너밖에 없냐? 그건 엄마도 속상해.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속상하다고? 그런 사람이 엄마 귀한 아들이 낳아온 손녀가 안타까워서 걔 줄 돈 더 없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아이고, 얘 진짜 왜 이러나 몰라. 사람 아주 피곤하게 하네.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게 해? 네가 돈이 없긴 뭐가 없어? 이제는 나이 먹고 욕심이 많아졌는지 아니 돈 싸들고 갈 생각하는 거냐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만 해도 몇 척 되잖아. 그거 팔고 줄여도 얼마 나오겠구만.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거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엄마가 왜 그걸 견적을 따지고 있어? 엄마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왜 나한테 성을 내?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엄청나게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말을 이날 터뜨려 버렸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손녀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엄마 손에 버려졌어. 그거 잊었어? 그 어린 애를 찌개집에 버려놓고 알아서 먹고 살게 냅뒀지. 목숨보다 귀한 엄마 아들 폐병 고치려고 말이야. 그 뒤로도 나 이경자는 평생 오빠인 이경철 위해서 결혼도 못하고 버는 돈을 족족 다 오빠한테 갖다 바치며 이 나이를 먹었지. 아주 내가 여기서 숨을 거둘 때까지 다 오빠를 위해 뽑아 먹어야 엄마는 성이 차나 봐. 할머니는 본인이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자체에 놀랐습니다. 그만큼 속이 아주 곰고 골아터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냉정하게 답하며 딸인 이경자 할머니와 싸우려 들었습니다. 너 지금 왜 이래? 나이 먹고 죽을 날만 보고 있는 네 엄마 속을 들쳐서 어쩌겠다는 거야? 여기서 할머니는 모든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당장 사과해. 나한테 사과하라고. 나 버리고 간 거 사과하라고. 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넋이 나간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곧장 할머니로부터 눈을 피하고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이제 곧 가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엄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화 속에서 오빠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서울 오셨어? 저번에 먹을 거 해준 것도 많은데 나 혼자 애랑 잘 지내고 있다니까 걱정도 많아 하여간. 엄마는 전화를 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애써 이 상황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단 나 빨리 수산시장에 내려줘라. 전복 사게 저기 좀 들러보자. 할머니는 그저 암만 말 없이 응시하고 있을 뿐 더 이상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분위기가 워낙 사나운 상태였고 차마 엄마가 말하지 않았지만 전복은 오빠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엄마는 딸과 이렇게 무자비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그저 자기 아들 먹일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분노도 더 생기지 않고 그저 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여 운전을 했고 수산시장 앞에 정차해서 본인의 엄마를 일단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서 엄마는 말했습니다. 주차 얼른 하고 따라 들어와. 나 무거워서 못 드니까 빨리빨리 내려오고.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멍청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그대로 차를 돌려 주차장이 아닌 반대편 도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내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를 버린다. 내가 엄마를 버리는 거야. 어린 시절 10살에 자신을 버리고 갔던 엄마를, 이제 90세가 다 된 노모를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버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더 나았을까. 어쩌면 나는 그때 이후로 2번 다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엄마의 치맛자락을 억지로 붙잡고 있던 게 아닐까. 이제 그 손을 놓아버리자, 이렇게 다짐하며 이경자 할머니는 어지러운 머릿속을 안고 그대로 질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경자 할머니는 단순히 엄마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을 뛰어넘어 그간의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심은 단호해졌습니다. 물론 이때 오빠는 전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어떻게 그 정신없는 곳에 엄마를 두고 그냥 갔냐? 거기 상인들 아니었으면 엄마가 지금 무슨 꼴이 됐을지 네가 알기나 해. 이렇게 따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도 오빠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엄마 걱정됐으면 오빠 네가 와서 모셔갔어야지. 그마저도 나 시켜놓고 지금 따지는 거야. 야, 너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랬냐고? 그렇게 일평생을 본인 뒷바라지하며 산 동생한테 그걸 말이라고 해? 오늘부로 그 노인네는 내 엄마 아니고 네 엄마야. 진작 이렇게 해야 했어. 네 엄마는 네가 챙겨? 오빠는 더 악을 쓰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간 쌓인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나 이 나이에 대장암 걸렸어? 몰랐지? 알다시피 평생을 오빠 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어.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네 자식까지 나더러 돌보라고 하더라. 내가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럼 돈을 줄여서 보태던지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라도 보태라던데. 이유가 뭐냐니까 오빠 네가 이혼해서 너무 힘들게 산대.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너 뒷바라지 하려고 태어난 인생이냐? 이 말을 들은 오빠는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나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 나이라도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이제는 나를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 나 너한테 돈 돌려받아야겠다. 내가 너한테 야금야금 보태줬던 사업 자금이며 돈들 다 돌려내라. 그러자 오빠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경자야,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사정도 알겠고 너 서러웠던 것도 이해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마라. 당황스럽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거야. 나 주변의 친구들한테 묻고 변호사 찾아서 어떻게든 받아낼 거야. 이경자 할머니는 요양보호사 원장에게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연결되어 그간의 문자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오빠에게 3억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많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였습니다. 오빠에게 보냈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동안의 금전적 지원을 검토하며 오빠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오빠도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빠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오빠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이경자 할머니가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니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빠도 할머니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받은 돈이 적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습니다. 네가 제대로 미쳤구나. 오빠가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엄마가 과연 뭐라고 할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고 대답은 역시 예상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나는 더 이상 엄마의 딸이 아니야. 엄마가 낳아놓은 가장 이쁜 자식은 오빠 하나뿐이지. 나는 엄마 아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살 이유가 없어.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자 할머니는 이제 과거를 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오빠는 어찌어찌 돈을 갚아내었고 그 사이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받아냈고 그 사이 치료도 계속했고 그나마 다행인 건 대장암 초기여서 여러모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힘겹게 치료를 다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할머니는 그간 비웠던 집에 몸을 누이고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고 본인 앞으로 돌아온 3억의 돈은 그간의 고생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래도 이걸 갖고 노후를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한다. 너 밥 챙겨주고 싶대. 엄마가 밥 한 끼 챙겨줄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이 전화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나마 본인이 암에 걸린 것을 알고 오빠가 그 철부지 같은 성격에서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갚아내긴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과연 갚아낼 의지가 있었을까 법적으로 주장하고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오빠가 과연 돈을 줬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슬프게도 그렇게 누워서 병마와 싸우는 동안 엄마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이경자 할머니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않았고 부모가 아닌 자식 같은 존재로 늘 챙겨줘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동안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오빠와 엄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꾸준히 검진을 받고 있으며 이전 직장 동료들과 가끔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가족이라 불렀던 오빠와 엄마의 연락처는 진즉에 차단해버렸습니다.